자, 뭐 기사만 보면 맨날 금리 거리고, 그다음에 뭐 금리가 뭐 이자인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이자가 바뀌는 게 우리 경제 생활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렇게 연일 기준금리니 연준금리니 그런 금리들을 자꾸 기사에서 쏟아내는 것일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글씨를 제가 너무 못 써서 요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패드로 쓰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잘 써볼게. 자, 금리빨이 아닙니다. 재미없죠? 자, 금리는 이자입니다. 이자. 자, 그럼 이거를 변동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금리를 우리가 이때까지 내려오는 경우만 많았어. 사실은 이 수십 년간 금리를 계속 내렸단 말이야. 금리를 계속 내렸다라는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게 더 좋았으니까 금리를 내렸겠죠. 자, 금리를 내리면 왜 좋으냐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금리는 우리에게 금리라는 개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은행입니다. 그죠? 자, 뿅 뱅크가 나타났는데, 이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맡기던지 돈을 빌릴 때 말이야, 금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를 받고, 그지? 예금 이자를 받고, 반대로 내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내는 거라고, 그지?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겠냐는 거지. 내가 만약에 돈을 은행에 넣었는데 금리가 너무 작아. 지금 같은 경우잖아. 솔직히 은행에 맡겨봤자 뭐 2%밖에 안 주는데 그거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냥 주식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합니다. 예금이 낮아져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금리가 낮으니까, 옛날에는 이자를 많이 줘야 됐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이자가 낮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공통적 현상이 있지. 바로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 수중에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왜? 일단 대출도 많이 받았고 은행에 맡길 돈을 내가 안 맡겨놨어. 그러면 내 지갑에 돈이 많지, 그지? 그럼 내 지갑에 많은 이 돈으로 뭘 하겠냐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많으면 뭐 할래요? 일단 쓰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 돈이 많으니까 소비가 올라가. 뿅. 자, 소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아무리 쓴다 한들 막 1억치를 막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쨌든 뭐 소고기 사 먹고 신발 사고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남은 돈이 많을 거야. 그래서 남은 돈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 심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생각해봐. 소비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행위입니까? 내가 물건을 사면, 여러분들이 이마트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면 그 돈이, 물론 이마트에도 가지만 이마트나 그런 업체들은 다 중간 마진을 먹고 사는 거잖아, 그지? 우리의 돈은 사실은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게 물론 국채를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 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투자해서 재미를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실은 이렇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야. 자, 그런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 어때? 기업의 수익이 창출되고, 그지? 기업의 수익이 창출되면은 사람들의 기업에 열심히 그 기업에 일했던 사람들이 급여가 올라가고, 그지? 그러면은 그 급여가 올라가면 어때? 사람들이 돈이 다시 많아지지. 그럼 또 소비를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기업을 확장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투자를 한단 말이죠.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 그 고용이 창출돼서 또 새로운 고용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또 소비하고, 이게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통화량. 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금리와 통화량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 금리와 통화량은 이 경제에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주체들이 주무르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야. 바로 금리, 이자를 조절하고 또 하나는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게 그래서 경제의 어떤 큰 틀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화량은 돈의 양이야. 근데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났잖아, 시중에. 자, 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이 귀한 이유는 금이 세상에 별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지우개가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이유는 문방구에 가면 언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양이 많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낮고 쉽게 구할 수 없고 수가 적은 것들은 가치가 높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통화량이 늘었단 말이야. 돈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졌어.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지?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졌지.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야 돼. 과거에는 내가 10,000원짜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내 10,000원짜리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 그지? 그러면 내 10,000원짜리 가치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 물건을 10,000원으로 못 사요. 12,000원을 줘야 돼. 그걸 바로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졌거든? 기업이 잘 돼서 월급도 올랐거든? 근데 이게 같이 올라. 그래서 내가 이번 달은 월급이 올라서 내가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소고기를 옛날에는 한 달에 2번 먹었는데 이번 달 3번 먹고 싶었는데 소고기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실제 구매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급여는 올랐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서. 그런데 지금 뭐만 떨어지는 거야? 구매력은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비가 또 촉진되고 월급을 또 받고 이게 계속 순환되거든요. 이게 순환됩니다. 순환되면서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단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니까 금리를 조정하겠지.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서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자, 이걸 반대로 이제 뒤집어 보자. 금리를 올리면 이거 딱 반대로 다 되거든. 예금을 많이 해. 왜? 은행에서만 내가 맡겨놔도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은 예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적게 하겠지. 왜? 대출 금리가 올랐으니까 나는 이제 돈을 안 빌려.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때? 소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해. 주식을 안 산다고 사람들이. 왜? 은행에 넣지.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대출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이 하락하지. 그지?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내가 예상이란 말을 했지. 이게 뭐냐면요. 경제는 이론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될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토대로 사람들이 선반영해서 주가가 변할 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근데 경제 이론이 이렇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고 주식을 다 빼야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주식은 항상 말하지만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무리 코스피가 떨어져도 오르는 기업들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다음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경기는 침체되지만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디 넣어? 은행에 넣잖아. 그지? 은행에 넣으면 어때요? 은행이 돈을 벌지. 그러니까 금융업계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물론 뭐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또한
보험회사 이런 것들도 많이 오릅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도 금리 영향을 받는데 금리가 높을수록 보험회사는 어쨌든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잖아. 사람들한테 돈을 일단 받아서 그걸 일단 굴려야 되는데 금리가 낮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보험회사들이 이게 쫙 오르지. 그러니까 금리를 하는 뭐 금융업이나 그런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매출이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요것도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데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자, 환율이 오른다. 왜 환율이 오르냐면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미국 달러가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지. 그리고 환율은 물가랑 같습니다. 물가랑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것은 내가 외국 화폐를 사는 건데 외국 화폐도 결국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물가가 올랐다 그럼 외국 화폐 가치도 가격도 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외국 제품의 가격이 비싸죠. 그래, 애플 아이폰을 사야 되는데 환율 달러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아이폰을 사기 위해 원을 더 많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출은 늘어나지. 왜?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또 싸진다니까, 외국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금리가 낮고 기본적으로 환율이 높을수록.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금리를 올려버렸어, 경기 침체 오면, 그럼 이것 또한 환율이 떨어지겠지. 만약에 금리를 오르면은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출이 줄어들겠지. 그럼 이런 상황으로 수입을 하는 대행업체나 뭐 수입을 많이 도맡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외국 제품들이 싸진다니까. 뭐 이런 상황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외국 제품들의 가격도 올라가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어떤 국내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떨어지겠지. 왜? 원자재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매출이 순이익으로 이어지기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외국 달러가 오르고, 원자재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이 오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순이익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뭔가 좋다 안 좋다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수입이 오르고 수출이 떨어지니까 안 좋아 보이기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싸지는 거야. 원자재가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 솔직히 원자재는 내가 봤을 때 기름이 제일 커요. 석유 가격을 말합니다. 석유 가격이 환율에 따라 막 우리는 굉장히 피해라기보다는 뭐 변화를 많이 겪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석유의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를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하잖아. 왜냐면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미국의 화폐 가치가 변하고, 미국 화폐 가치 때문에 우리의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기름값이 미국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국제 유가는 어쨌든 다 미국 기준금리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해외 선물 투자, 유가 기름을 이용한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미국 기준금리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결론은 실질적인 이런 상의 움직임들이 진짜로 그렇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어떠한 예측 전망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위축 심리로 주가가 다소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금리가 올랐을 때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시드를 옮겨 놓을 필요는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실현되든 안 되든 사람들은 위축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권에서 금리를 올리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계속 내려온 거죠. 왜냐면
화살바 총알맞이 하는 거야. 총대 매는 거야. 내가 금리를 어찌 한 번은 올려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정권에서는 올리기 싫지. 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내가 총대를 매기 싫을 뿐인데 어쨌든 올리기는 올릴 겁니다.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앞으로 주가가 쭉쭉쭉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 전망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어쨌든 곧 금리를 오르니까 거기에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공부를 해놓으면 금리가 오르는 소식과 함께 내가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는 전부 다 대응이고 이런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런 대응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